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일부 7장 스코틀랜드의 사기꾼 존 로와 프랑스의 몰락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찰스 P. 킨들버거는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또 놓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프랑스를 영원한 도전자라고 지칭했다.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세계사의 중심에 서지 못한 프랑스를 표현하기에 이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16세기에는 스페인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움켜쥐었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은행과 동인도 회사라는 신무기를 내세워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으며 18에서 19세기에는 영국이 무적 해군을 앞세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반면 프랑스는 항상 2인자에 머물렀다. 왜 프랑스는 2인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없고 신용도가 바닥 수준이었던 탓이 가장 크다. 프랑스 왕실은 1559년, 1598년, 1614년, 1634년, 1648년, 1661년, 1698년, 1714년, 1721년, 1759년, 1770년, 1788년에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루이 16세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가 된 삼부회를 소집한 것도 재정난을 해결하여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역대 프랑스 왕들이 거대 상인들의 재산을 털어먹을 목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밥 먹듯 했던 것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면 채무 이자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돈을 아예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혁명 전야에 발간된 1788년 국고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왕실은 지출이 6억 3천만 리브르인데 반해 수입이 5억 300만 리브르에 그쳐 약 20%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는데 부채에 대한 과다한 이자 지급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었다. 당시 이자 지급 비용은 전체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억 2천만 리브르에 이르렀다. 프랑스 왕실이 거대한 부채에 허덕인 건 전쟁 때문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는데 무려 20억 리브르의 자금을 써 1789년 대혁명 전야 당시 통화량은 25억 리브르인데 반해 왕실의 총 부채는 50억 리브르에 달했다. 하지만 부채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었다. 역사학계의 추정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비율은 1683년 31%에 달했으며 1789년에는 38에서 40%에 이르렀다. 게다가 특권 계급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근로대중의 세부담만 높아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증세는 무리였다. 특히 1679년 프랑스 상공업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위그노에 대해 신교도에 대해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1685년에는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던 이른바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약 150에서 200만에 달하는 위그노의 상당수가 프랑스를 떠나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 왕실에게 남은 대안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삼부회를 소집해 특권 계급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란은행처럼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대안은 귀족과 성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게 뻔했기에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게 최선책이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기꾼 존 로였다. 존 로는 스코틀랜드의 금세공업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결투로 사람을 죽이고 유럽 대륙으로 도망쳐 나왔다가 루이 15세의 섭정인 오를레앙 공 필리프 2세를 만나 중앙은행 설립 업무의 주역이 된다. 존 로의 구상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존 로는 왕립은행을 설립하여 정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영국 영란은행이 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해왔던 일을 단기간에 추진하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프랑스 왕실이 수차례 파산을 선언하고 이자 지급을 중단했던 전력이 있던 터라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지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에 통용될지 장담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 로가 들고 나온 대안이 바로 미시시피 회사였다. 미시시피 회사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해상의 상업적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 1720년 왕립은행과 합병해 중앙은행이 된다. 한마디로 미래가 창창한 미시시피 회사가 중앙은행이니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금과 다름없는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작은 좋았다. 프랑스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어 정부가 쥐고 있던 부채를 일소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을 품기 시작했다. 1719년 여름 3천 리브르였던 미시시피 주식 가격은 1720년 초 무려 1만 리브르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모든 주식 작전의 끝은 비슷하다. 끝까지 동업자들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남들보다 먼저 차익을 실현하는 배신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배신자가 다름 아닌 오를레앙 공을 비롯한 프랑스 왕실 인사들이었기에 파국은 순식간이었다. 1720년 여름이 되자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는 3천 리브르 밑으로 추락했고 이후 거래마저 중단되었다. 결국 1720년 말 오를레앙 공은 존 로를 중앙은행장 자리에서 해임했고 프랑스의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물론 프랑스 국왕은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한편 인플레를 자극해 실질적인 부채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반면 프랑스 국민들은 큰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은행과 지폐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프랑스 국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은행과 지폐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가 16세기 이후 내내 2등 국가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 전쟁에서 패배로 볼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교회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는 한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납세자를 쥐어짰지만 프랑스 국채 금리는 6%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19세기 초 프랑스 장기 공채의 평균 금리는 영국 국채에 비해 항상 2% 이상 높았다. 결국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으로 약탈로 악명을 떨치고 피정복 국가의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힌 데에는 부실한 재정이 비경으로 자리 잡았던 셈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시선을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로 돌려보자.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일부로부터 얻은 교훈. 금리가 높은 나라는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 등 인구도 적은 나라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뢰를 얻어 국민들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데에 있다. 이 대목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영국의 예금자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은 어땠을까? 일부의 글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알듯 영국의 예금자들도 행복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이나 매입한 정부의 국채를 떼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자신이 보유한 청구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낮은 금리에도 만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면 낮은 금리로는 만족할 수 없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다. 도표 1-8은 미국 회사채 BBB 등급의 가상금리,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보여주는데 불황 때마다 가상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로 회사채 등급은 신용도가 가장 높은 AAA 등급부터 이미 파산한 채권인 CCC까지 다양하다. BBB 등급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부여하는 채권 등급에서 일종의 경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BBB- 등급까지를 이른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BB- 등급 아래 예를 들어 BB나 B 등의 채권은 투자 부적격 등급 혹은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불린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불황이 올 때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회사채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권이 팔리지 않는다. 18세기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높았던 이유는 이것이다. 신용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부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와 다를 게 없었다. 국가나 개인의 신용도가 낮을 때 금리는 높아진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나라 또는 기업이나 개인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전근대 사회 조선이다. 경상도 경주의 주요 가문이 주변 지인 혹은 소작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족계, 동계의 이자율은 17세기 말부터 1910년까지 5%를 유지했다. 또한 전라도 영암에서는 1740년대에 40%, 18세기 말에는 30%, 19세기 중엽에는 35에서 40%를 기록했다. 조선 후기 이자율이 높았던 건 조선 사람들이 남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 축적이 어렵다 보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근대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채무를 갚지 않고 도주한 이들을 제재할 방법도 별로 없었던 데 있다. 이 점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왕과도 비슷하다. 이 나라의 왕들은 자국 내에 저축이 부족해 다른 나라 은행가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이들이 빈번하게 파산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에 가상금리가 높았다. 이상의 교훈을 투자의 영역에 적용하자면 금리가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키나 브라질 등의 신흥국이 발행한 국채 혹은 우리나라 내에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가 높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호 시절에는 고금리 채권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이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이나 2008년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첫 번째 자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여기까지 1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부, 대항해 시대로 열린 글로벌 경제에 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